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직도 그 끔찍한 일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오후 7시 여느 날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거실에서 침실로 황급히 들어가더군요. 거기 누구야? 놀란 제가 소리쳤습니다. 현관에 세워져 있던 기다란 방망이를 들고 침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러자 침대 위에 남편 이정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였어?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남편 옆자리에 이불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불을 들춰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럼 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불을 들추니 상의만 입고 있는 낯선 여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남편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이장우를 집에서 볼 수 없었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분께서는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외도를 인정하시고 비책 사유를 본인에게 둘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전화에 대고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 어느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이정우가 판사에게 그러더군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남편 이정우와는 이혼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 남편도 바람이 났구나. TV에 나오는 흔한 외도,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쯤 가게에서 야채 손질을 하다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옆에서 울고 있더군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몸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면 믿으시겠어요? 갑상선암 판정 이후 모든 걸 내려놓고 남해에 내려갔는데 옆집 남자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운명의 장난에 저는 또 한 번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 윤서연입니다. 한평생 서울 광장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다가 최근 남해로 이사를 왔어요. 남해의 바람에는 짠맛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서 실컷 볼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인생이에요.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게 바다 풍경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소파 대신 기다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딸 수진이밖에 없어 소파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예쁜 책상을 샀습니다. 저에게 돈을 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서 마우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글자도 못 쓴 빈 문서가 눈앞에 보입니다. 25년 전 저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작가의 꿈은 잠깐 접어두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를 대학에 보내는 순간 다시 연필을 잡아보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쓸 여유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해 바다는 반짝이고 잔잔했습니다. 물결이 천천히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풍경은 마치 같은 곳을 뱅뱅 맴도는 저와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딸 수진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남해는 어때?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수진이가 억지로 밝은 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응, 반짝반짝 예쁜 바다가 참 좋네. 그 딸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공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컨디션은 좋아? 혼자 있어도 지낼 만해? 괜찮아. 조용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걸.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남해로 내려간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괜히 잡생각도 없어질 거고, 그치? 잡생각, 수진이는 전 남편 이정우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정우와 이혼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습니다. 26인 수진이는 나 이제 다 커서 알아. 아빠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라고 말하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보물이었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맛있는 거 해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휴대폰 배경화면에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알,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가 주말에 내려온다니 냉장고가 휑한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가자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7층, 8층, 9층. 띵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제법 컸고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녹아 있었지만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려 할 때 잠깐 하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 남성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옆집에 새로 이사 오셨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 전에요. 저는 902호에 사는 한기준입니다. 902호 옆집이시겠네요. 맞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웃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짧게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한기준의 인사를 끝으로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이웃집 남자 한기준은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 마주쳤습니다. 옆집에 남자분이 사시는구나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바닷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윤슬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을 담았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과와 포도도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장 본 것을 하나 둘씩 정리했습니다. 채소는 채소 칸에, 과일은 과일 칸에. 딸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제법 채워졌어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은은하게 퍼져오는 커피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하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역시나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문득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전 남편 이정우와 한미진이라는 낯선 여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익숙했던 저는 서랍장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이혼 후 이런 증상이 잦아 병원을 찾았더니 갑상선암에 이어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약으로 증상을 일시적으로는 멈출 순 있지만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른 약을 먹고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점차 진정됐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개를 돌리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후가 됐네요.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어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힘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저를 여태껏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노트북에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우스 커서가 그 뒤에 깜빡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적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일단 뭐라도 적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 바깥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옆집 902호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기준이라는 남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도 혼자 살고 있는 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복도의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로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위에 눌렸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 남편 이정우와 한미진, 저를 보며 비웃는 얼굴들, 또 그 지긋지긋한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악을 쓰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바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꾸역꾸역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 버텨가고 있는 제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아픔은 언제쯤 치유가 될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남해로 내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래, 우리 강아지 나도 보고 싶었지. 저는 제 보석 수진이를 바라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에 잘 챙겨 먹어야 한댔는데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치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내 딸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에 바닷가 산책할까? 그래, 좋지. 수진이와 저는 저녁을 먹고 해질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엄마 바다 좋아했는데 이제 실컷 보겠네. 그치? 평생 못 봤던 바다 지겹도록 보고 있어. 근데 엄마 요즘은 밤에 잘 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응, 약 먹으면 괜찮아. 악몽은 안 꿔. 응, 이제 안 꿔. 매일 밤 악몽을 꾸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진이와 함께 자니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얼마 만의 숙면이었을까요? 그렇게 일요일 오후 수진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고작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었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902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옆집 남자 한기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산책 나가시나 봐요. 네, 답답해서요. 저도 마침 산책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간 낯선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불편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더군요. 아마 그의 따뜻한 눈빛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딱 적당한 거리였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요. 적응은 되셨어요? 조용해서 좋긴 한데 아직은 좀 낯설어요. 저도 여기 온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혼자 사세요? 물어보고 나서 아차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혼하고 남해 내려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한기준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한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연 씨도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네, 저도 이혼했어요. 저도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한기준은 바다가 보이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저도 힘들 때 바다를 많이 봤어요. 저 멀리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자연스레 흘러가는구나 싶더라고요. 한기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글 쓰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출판업 종사자이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을 쓰기는 하는데 직업까지는 아니고 취미 정도예요. 죄송해요.
엿본 건 아니고 이삿날 이삿짐에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와, 보는 눈이 엄청 섬세하시네요. 모쪼록 다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송국 PD예요. 정말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다큐멘터리요.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멋지시네요. 우리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그렇게 한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방송국 이야기, 남해의 풍경, 소소한 일상.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실래요? 바람이 좀 차네요. 네,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9층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같이 산책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산책하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날은 글이 써졌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한기준과의 대화들이 제게 영감을 준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어요. 물론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어요. 악몽을 꾸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약을 먹고 그 과정들이 익숙해지니 이제 두렵지 않더군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햇살은 뜨거웠어요. 그날따라 장볼 게 많아 마트에서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 멀리 바닷가에서 50대 커플이 걸어왔습니다. 전 남편 이정우 같았어요.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았을 때 이정우가 아니더군요. 제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약을 집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한기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기댄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약 냄새가 났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니? 딸인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한기준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저 옆집 한기준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이에요. 아파트 앞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죄송해요. 피해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약한 모습을 마치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게 이혼하고 나서 아니에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기준은 더 이상 사정을 캐묻지 않고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오늘은 깜빡하고 안 챙겨 나왔어요. 다음부터는 꼭 챙기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이후 의사가 집으로 가도 된다 하여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기준의 차를 타고 집까지 갔습니다. 들어가세요. 푹 쉬시고요. 한기준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끝으로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한기준의 따뜻한 손, 그리고 걱정하는 눈빛. 오랜만에 딸이 아닌 타인에게서 따스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신기하게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바다를 걷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집밥을 차렸습니다. 딸 수진이의 문자 때문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대충 먹지 말고 든든하게 드세요. 간단히 시리얼이나 먹으려 했는데 그 문자가 걸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있는 재료들을 꺼내 오랜만에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를 차려봤어요. 근사하게 한 상을 차려 수저를 뜨려 할 때 갑자기 옆집 남자 한기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해볼까? 괜한 오지랖일까?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제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게 생각나 용기를 내서 그의 집으로 갔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기준이 나왔습니다. 아, 혹시 식사하셨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막 차리려고 했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저녁을 차렸는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한기준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작가님 집 같아요. 책도 많고, 이 원목 책상도 멋지네요. 다음에 작가님 글 읽어보고 싶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그래도 시작이 반인데, 대단하세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기준은 제가 차린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요리하는 거라. 잘 먹겠습니다. 한기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연 씨 손맛이 참 좋으시네요.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싶어요. 그의 대답이 어쩐지 안쓰러웠습니다. 이혼하고 늘상 혼자였을 텐데 왠지 모르게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어요. 서울에서의 삶, 남해로 내려온 이유, 글 쓰는 일,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혹시 왜 이혼하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기에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집에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저 멍하기만 했는데 6개월 후 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고. 저런, 갑상선암의 공황장애까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수술 잘 받고 회복하는 단계예요. 한기준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해에 내려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준 씨가 제 이웃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기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참 좋아요. 남해 내려오고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했다면 믿으실까요? 슬아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남자에게 와서 말 걸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해서 너무 좋아요. 기준 씨는요? 이혼하신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똑같아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한기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방송국 일을 하다 보니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그게 전 와이프를 외롭게 했나 봐요. 그랬구나.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바람은 잘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신기했습니다. 우린 참 비슷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한기준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기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제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의 이야기.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제 소망이 담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기준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책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이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드는 날이었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잠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한기준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나 보네요. 네, 잠시 서류 뗄 일이 있어서요. 참, 서연 씨. 한기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에 빌려드린 책 다 읽으셨어요? 그 방송 작가 관련 책이요. 아, 맞다. 다 읽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한기준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기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마침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앉으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집과 구조는 같았지만 한기준의 집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모든 가구가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했고 책장에는 방송 관련 서적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멋진 그림이 두어 개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작은 수납장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을 무심코 봤는데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멋진 작품일지 저도 모르게 뒤집어 봤습니다. 그 액자는 그림이 아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한기준과 어떤 한 여자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사진을 가까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여자,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매번 악몽을 꾸었을 때 저를 보고 비웃은 여자, 바로 제 전남편 옆에서 숨어 있던 한미진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니야, 착각일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 씨, 커피 다 됐어요. 한기준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들 수 없었어요. 갑자기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기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 씨, 한기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 사진.
전 부인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부인이셨나요? 네, 맞아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서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한기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화장실 좀. 저쪽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기준의 전 부인이 한미진?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 이런 일이 제게 생기다니 이건 무슨 악연일까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외도를 들켰을 때보다 더 충격이 컸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한기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실래요? 한기준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기준 씨, 네, 그 사진 속 여자분 한미진 씨 맞죠? 서연 씨가 그걸 어떻게 알죠? 아는 사람인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혹시 한미진 씨가 누구랑 바람났는지 아세요? 한기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광장시장에서 사업하고 키가 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 씨, 제 전 남편이에요. 한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 이정우가 집에 여자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한미진이었어요. 기준 씨 전 부인이요. 그 이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한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전처와 서연 씨 전 남편이 한기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기준 씨는 언제 알았어요? 2년 전이요. 아내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이정우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캐물었더니 외도를 인정했어요. 저는 1년 반 전이에요. 집에 갔더니 침대 위에 둘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아니, 정확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희는 뭘 잘못한 거예요? 한기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한기준이 제 손을 잡아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기준의 전 부인 한미진, 제 전 남편 이정우. 그 둘은 바람이 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고,
그렇게 돌고 돌아 남해에서 다시 만났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뭐 해? 응, 그냥. 목소리에서 티가 났나 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혹시 요즘에도 악몽 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바다는 검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에 들지 못했어요. 생각을 멈추기 위해 저는 거실로 나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얀 화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잔인함이랄까? 상처 준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한기준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한기준과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기준을 좋아하는 제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의 전 부인이 제 인생을 망친 그 여자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기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9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기준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고,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 괜찮을지 고민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한기준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보낸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그 순간, 같이 산책하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눈 그 시간들.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한기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좋아해요. 이 복잡한 상황이 싫지만 제 마음만은 분명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기준 씨를 좋아해요. 근데 무서워요. 이게 맞는 건지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우리 괜찮을까요? 한기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남해에서 만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이건 악연이 아니라 운명이라 확신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 서연 씨 만나기 전까지는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단어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한기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얼마든지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다시 산책을 함께 했고 가끔 저녁도 먹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 불편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11월 초였습니다. 남해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기준과 저는 점심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한기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겨울이 오나 봐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기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네, 요즘 글은 잘 써지세요? 네, 신기하게도 요즘 잘 써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언젠가 서연 씨가 쓴 책 꼭 읽고 싶어요. 다 쓰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지나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점심을 먹었지만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거든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바람 폈잖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한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른 남자한테 꼬리친 거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이 익은 목소리였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한기준도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와 한미진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전 남편과 한기준의 전 부인이었죠. 한기준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도 그들을 알아본 거였죠.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이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 한미진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우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서로 믿지도 못하는데. 이혼해! 좋아. 이혼하자. 꼴도 보기 싫어. 한미진이 이정우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정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나도 그래.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돼. 저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사랑이었나요? 서로 외도한 사람들의 뻔한 결말이었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서로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이 겨우 이거였나요? 한기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기서 얼른 벗어나죠. 한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저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허브티를 주문했어요.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준 씨, 네,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 왜요? 아까 그 사람들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들이 나눈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기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짜 사랑 덕분에 만나게 됐네요. 한기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잔잔한 남해의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아픔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준 씨, 네, 우리 이제 과거는 잊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서연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손을 꽉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한테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뭔데요? 우리 절대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약속할게요. 기준 씨도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한기준이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돌고 돌아 만난 인연. 서로를 아프게 한 상처가 우리를 연결했고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글을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한기준과 저는 운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악연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도 꾸었습니다. 한기준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행복한 꿈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갑상선암 완치 판정과 동시에 공황장애도 거의 사라졌어요. 가끔 숨이 가빠질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약 없이도 스스로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문장 써내려가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페이지씩 장문하고 있어요. 한기준은 제 곁에서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아파트 옆집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였어요. 네,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이혼의 아픔, 남해에서의 만남, 그리고 운명처럼 이어진 사랑. 그 놀라운 인연을 글로 녹여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연 작가님, 원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출판하고 싶어요.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춘문예에 당선된 날 소녀같이 기뻐했던 그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이건 천운이었어요. 저는 바로 한기준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기준 씨 출판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 왔어요. 한기준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당신은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도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다. 우리 엄마 작가님이시네.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기뻐했어요. 다 우리 딸 덕분이야. 네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힘으로 이겨낸 거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한기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서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한기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현관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 이정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아, 여긴 왜 왔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이정우가 비틀거리며 문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연아, 나 이혼했어. 그 여자, 진짜 아니더라. 너만한 사람이 없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술주정 부릴 거면 돌아가세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정우가 문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정우 씨. 저는 더욱 더 단호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그분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거짓말하지 마. 이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기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한기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정우는 문틈으로 한기준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너, 누구야? 한기준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남자친구예요. 한기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멍하니 한기준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남자친구. 서연이 네가? 네 주제에 벌써 다른 남자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현관으로 나와 말했어요. 아빠, 추한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가.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오랜만에 보는 딸의 단호한 모습에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이정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기준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더 이상 이정우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정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과거가 정말로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6개월 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 진열된 제 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멋져요. 한기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출간된 제 책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책이에요. 저도 이혼 후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수많은 리뷰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방송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작가님, 혹시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드라마요? 네.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요. 요즘 중년들의 재혼과 치유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가 많거든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기준에게 전화했어요. 기준 씨, 제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고 싶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런데요, 왜요? 기준 씨가 PD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잖아요. 기준 씨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기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준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방송국에 연락해 볼게요. 한기준은 프리랜서 PD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방송국 측과 미팅을 했고
한기준은 정식으로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 봐요. 네. 함께요. 드라마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한기준은 PD로서 함께 작업했어요. 대본 회의를 하고 촬영장을 찾아가고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 장면은 이렇게 연출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감정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우리의 대사를 연기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연이 실제로 있을까요? 주연 배우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인연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겠죠. 저는 한기준을 바라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기준도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라마는 6개월간의 촬영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방영일이 다가왔어요. 첫 방송을 보는 날, 한기준과 저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혼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만남. 첫 방송이 끝나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 책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기준이 보였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만났지만 결국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남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어요.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은 아주 소중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숙잔의 라디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와 더 많은 사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